합격입니다. 면접관의 입에서 나온 그 한마디에 회의실 안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한 임원이 황급히 끼어들었습니다. 잠깐만요, 회장님. 이 지원자는 서류 전형조차 통과하지 못한. 하지만 면접관은 손을 들어 그를 제지하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제 결정입니다. 그의 시선은 초라한 옷차림의 한 여성에게 고정되어 있었고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지도 못하고 있었죠. 주변 지원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명문대 졸업장과 화려한 스펙이 담긴 서류가 들려 있었지만 그녀의 이력서는 너무나 평범했거든요. 그런데 대체 이 여성이 왜 이 자리에 있는 걸까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당신이 놓치고 싶지 않은 이야기들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모든 것이 시작된 그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흘 전의 일이었습니다. 도둑이야. 내 지갑. 거기 내 마누라 사진이 있다고. 한 노인이 처절하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소매치기에게 밀쳐져 바닥에 넘어진 채였죠. 지하철역 출근 시간대라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지만 아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바쁜 걸음으로 노인을 스쳐 지나갔고 그 순간 한 여성이 인파를 헤치며 달려왔습니다. 24쯤 되어 보이는 젊은 여성이었는데 낡은 후드티에 색바랜 청바지 차림이었죠. 그녀의 손에는 면접 준비 서류가 들려 있었고 그 서류 모서리에는 오전 10시라는 시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9시 50분이었죠. 여성이 노인에게 달려가 부축하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멀어져 가는 소매치기를 가리키며 간신히 말했습니다. 저 사람이 내 지갑을. 여성은 잠시 망설이며 손목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9시 52분 면접장까지는 최소 20분이 걸렸고 이 면접은 그녀에게 마지막 기회였거든요. 하지만 그 순간 노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발, 거기 우리 마누라 사진이 있단 말이야. 절박함이 묻어나는 그 목소리에 여성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결정했습니다. 할아버지, 잠깐만요. 제가 잡아올게요. 그 말과 함께 그녀가 소매치기를 향해 뛰기 시작했습니다. 여성은 전력으로 달렸습니다. 소매치기는 이미 골목 안쪽으로 사라지고 있었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죠.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지나가며 간신히 그의 뒷모습을 쫓았고 좁은 골목길로 접어들었을 때 소매치기가 잠깐 뒤를 돌아봤습니다. 여자가 쫓아오는 걸 본 그는 혀를 차며 속도를 높였고 여성도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노인의 떨리는 목소리가 맴돌고 있었거든요. 우리 마누라 사진이 있단 말이야. 그 간절함을, 그 절박함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소매치기가 또 다른 골목으로 꺾어들었고 여성도 그 뒤를 따라 모퉁이를 돌았는데 그 순간 앞에서 인부 2명이 짐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소매치기는 재빠르게 그 사이를 빠져나갔지만 여성은 미처 피하지 못하고 인부와 부딪힐 뻔했죠. 죄송합니다. 그녀가 황급히 사과하며 다시 달렸지만 그 사이 소매치기와의 거리는 더 벌어져 있었습니다. 손목시계를 힐끗 봤습니다. 9시 57분, 이제 면접까지 3분밖에 남지 않았고 설령 지금 당장 택시를 타더라도 절대 제 시간에 도착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발은 여전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죠.
소매치기가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고 그제야 그가 당황한 표정으로 멈춰 섰습니다. 여성도 숨을 헐떡이며 그 앞에 멈춰 섰고 둘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지갑 돌려주세요. 여성이 가까스로 말했습니다. 소매치기는 비웃듯 코웃음을 쳤죠. 아가씨, 쓸데없는 일에 끼어들지 말고 그냥 가. 당신이랑 상관없는 일이잖아. 하지만 여성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지갑이에요. 거기 돌아가신 할머니 사진이 있다고 했어요. 제발 돌려주세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섞여 있었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소매치기가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곧 지갑에서 현금만 빼내 바닥에 지갑을 던졌습니다. 귀찮게 하네, 진짜. 그가 중얼거리며 담을 넘기 시작했고 여성은 황급히 바닥에 지갑을 주워들었습니다. 지갑을 열어보니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한 여성이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죠. 사진 뒷면에는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여보, 항상 고마워요. 당신 곁에 있어서 행복했어요. 그 글씨를 보는 순간 여성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 사진이 노인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느껴졌거든요. 그녀는 지갑을 꼭 쥐고 다시 달렸습니다. 왔던 길을 되돌아가며 지하철역으로 향했고 노인은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경찰관 한 명이 옆에서 무언가를 물어보고 있었지만 노인의 표정은 어두웠죠. 여성이 숨을 헐떡이며 다가갔습니다. 할아버지, 지갑 찾았어요. 노인이 고개를 들었고 그의 눈에 믿을 수 없다는 빛이 떠올랐습니다. 정말이가? 여성이 지갑을 노인의 손에 쥐어줬고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열어 사진을 확인했습니다. 아이고, 여보, 당신이 여기 있었구나. 노인이 사진을 꺼내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여성도 가만히 서서 미소를 지었고 경찰관도 숙연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죠. 노인이 한참을 사진을 바라보다가 여성을 올려다봤습니다. 아가씨, 정말 고맙네. 정말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여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할아버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어요. 노인이 여성의 얼굴을 자세히 보더니 물었습니다. 그런데 아가씨, 얼굴이 왜 그렇게 창백하가? 혹시 어디 아픈 건 아니고? 그제야 여성이 손목시계를 봤습니다. 10시 15분, 면접 시간은 이미 15분 전에 지나가 버렸고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노인이 그 표정을 보고 무언가 눈치챘는지 물었습니다. 아가씨, 혹시 급한 일이라도 있었나? 여성은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할아버지. 하지만 그녀의 손에 들린 면접 서류가 노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류 상단에는 대기업 로고와 함께 면접 시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거든요. 노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가씨, 설마 나 때문에 면접을? 여성이 황급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정말 괜찮아요. 다른 기회가 또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눈가는 이미 붉어져 있었습니다. 노인이 여성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미안하네. 정말 미안해. 여성은 괜찮다고 연신 고개를 저으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 뒤로 무너져 내리는 무언가가 느껴졌습니다. 이 면접이 그녀에게 얼마나 중요한 기회였는지 노인은 알 수 없었지만 느낄 수는 있었거든요. 경찰관이 자리를 뜨고 노인과 여성만 남았습니다. 노인은 여전히 여성의 손을 잡고 있었고 한참을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가씨, 이름이 뭐라고 하나? 여성이 작게 대답했습니다. 김서연이요. 노인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서연이. 참 좋은 이름일세. 그런데 서연 양, 정말 괜찮은가? 나 때문에 큰일을 그르친 것 같아서. 서연이 고개를 저으며 억지로 밝게 말했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할아버지. 사실 그 회사, 제가 붙을 만한 곳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말과 달랐습니다. 노인은 오랜 세월을 살아온 사람답게 그 눈빛의 의미를 알아챘죠. 그래도 미안하네. 내가 좀 더 조심했어야 하는데. 서연이 다시 한번 괜찮다고 말하려던 순간 그녀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아침을 걸은 채 면접 준비를 하다가 추격전까지 벌였으니 당연한 일이었죠. 서연의 얼굴이 새빨개졌고 노인이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배가 고프겠구만. 나랑 같이 식사라도 하세. 그 정도는 해야 내 마음이 좀 편할 것 같으니. 서연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정말 괜찮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이미 일어서며 그녀의 팔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사양하지 말게. 이 할아버지 체면 좀 세워주게나. 그렇게 둘은 근처 작은 국밥집으로 향했고 노인이 국밥 2그릇을 주문했습니다. 서연은 처음에는 사양하려 했지만 노인의 따뜻한 눈빛을 보고 결국 숟가락을 들었죠. 한 숟가락, 2숟가락 떠먹다가 어느새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왜 그러나 서연 양? 국밥이 입에 안 맞나? 서연이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너무 오랜만에 따뜻한 밥을 먹어서.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고 노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서연은 사실 지난 며칠간 편의점 삼각김밥으로 끼니를 때웠거든요. 어머니 병원비를 내고 나니 남은 돈이 거의 없었고 면접 준비에 집중하느라 아르바이트도 제대로 못했었죠. 노인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서연 양, 혹시 집안 형편이 어려운가?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숨길 이유도 숨길 힘도 없었거든요. 어머니가 편찮으세요. 병원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제가 아직 학생이라 아르바이트로는 턱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면접이 정말 중요했거든요. 그 회사에 붙으면 학자금 대출도 갚고 어머니 치료비도 낼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고 마지막 말은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노인은 한동안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다가 지갑에서 명함 한 장을 꺼냈습니다. 서연 양, 이거 받아두게. 서연이 명함을 받아들었는데 거기에는 그저 이름과 전화번호만 적혀 있었습니다. 박종수, 그게 전부였죠. 회사 이름도 직함도 없었습니다. 서연이 의아한 표로 노인을 보자 노인이 말했습니다. 나도 젊었을 때 힘든 시절이 있었네. 그때 누군가의 도움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었지. 서연 양도 분명 그럴 거야. 혹시 힘들 일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게.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돕고 싶네. 서연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둘은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노인이 서연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서연 양, 오늘 일은 잊지 않을 거야. 아가씨 같은 젊은이가 있다는 게 이 할아버지는 참 고맙네. 세상이 아직 살만하다는 생각이 들거든. 서연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제가 더 감사드려요, 할아버지. 덕분에 따뜻한 밥도 먹었어요. 노인이 손을 흔들며 떠나갔고 서연은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보다가 반대 방향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집으로 가는 지하철 안에서 서연은 명함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박종수, 평범한 이름이었고
전화번호만 덩그러니 적혀 있었죠. 그녀는 명함을 지갑 안쪽에 소중히 넣었습니다. 언제 쓸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따뜻한 마음만큼은 잊지 않으려고요. 지하철이 출렁거릴 때마다 서연의 마음도 흔들렸습니다. 면접을 놓쳤다는 현실이 조금씩 실감나기 시작했거든요. 집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좁은 원룸 문을 열자 침대에 누워 계시던 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연아, 왔니? 면접은 어땠어? 어머니의 기대 어린 목소리에 서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그랬어요, 엄마. 결과는 나중에 나온대요. 거짓말이었지만 어머니를 걱정시킬 수는 없었거든요. 어머니가 기침을 하며 일어나 앉았습니다. 그래, 우리 딸 똑똑하니까 분명 잘했을 거야. 엄마가 이렇게 아파서 미안하다. 서연이 황급히 어머니 곁으로 가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엄마는 아무 잘못 없어요. 하지만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또 흘러내렸고 그녀는 얼굴을 돌려 어머니가 보지 못하게 눈물을 닦았습니다. 어머니는 딸의 떨리는 어깨를 보며 무언가를 느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딸의 손을 꼭 쥐어줄 뿐이었죠. 그날 밤 서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고 옆에서는 어머니의 가쁜 숨소리가 들려왔죠. 병원에서는 어머니의 상태가 점점 악화되고 있다고 했고 빨리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했지만 수술비가 2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서연의 통장 잔고는 30만 원, 학자금 대출은 500만 원이 넘게 남아 있었고 이번 달 월세도 아직 내지 못한 상태였죠. 그녀는 눈을 감았지만 머릿속에서는 온갖 생각들이 소용돌이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일찍 일어나 어머니께 아침을 챙겨드렸습니다. 냉장고에 남은 건 계란 2개와 김치뿐이었지만 그녀는 최선을 다해 계란말이를 만들었고 어머니는 그 작은 반찬으로 밥 한 공기를 드셨죠. 서연아, 너는 안 먹니? 어머니가 물었지만 서연은 이미 먹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실은 어머니 드실 것도 부족할까봐 참는 것이었지만요.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갔고 진료를 받는 동안 서연은 복도 의자에 앉아 스마트폰으로 채용 공고를 검색했습니다. 하지만 어디를 봐도 희망적인 건 없었습니다. 경력자 우대, 석사 이상, 토익 900점 이상, 온통 그녀가 갖추지 못한 조건들 뿐이었거든요. 서연은 한숨을 쉬며 스마트폰을 내려놓았고 그때 간호사가 나와서 불렀습니다. 보호자분, 잠깐 오시겠어요? 서연이 황급히 일어나 진료실로 들어갔고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상태가 생각보다 좋지 않습니다. 늦어도 다음 달 안에는 수술을 받으셔야 해요. 더 미루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수술비가... 의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사정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요. 사회복지과와 상담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서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미 사회복지과와 상담도 해봤고 여러 지원 프로그램도 알아봤지만 모두 조건에 맞지 않거나 대기 기간이 너무 길었거든요. 진료실을 나와 어머니께 돌아갔을 때 서연은 애써 밝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괜찮대요. 조금만 더 관리 잘하면 된대요. 어머니는 딸의 거짓말을 알아챘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그래, 다행이다. 우리 딸 덕분에 엄마가 버티고 있어. 그 말에 서연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지만 그녀는 참았습니다. 병원을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연은 편의점에 들러 아르바이트 구인 광고를 확인했습니다.
주인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서연아, 오늘은 안 하는 날 아니야? 서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사장님, 혹시 시간 더 늘릴 수 있을까요? 주말에도 나올 수 있어요. 사장님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안한데 서연아,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오히려 시간을 줄여야 할 것 같아. 다른 알바생도 구하기 힘든 상황이거든. 서연의 얼굴에서 희망이 사라졌고 그녀는 작게 고개를 숙이며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방문을 닫고 서연은 그제야 무너져 내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고 어머니가 듣지 못하도록 입을 손으로 틀어막았죠. 얼마나 울었을까요? 눈물이 더 이상 나오지 않을 때까지 울고 나서야 그녀는 일어났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어 학자금 대출 안내문과 밀린 월세 독촉장을 꺼내봤습니다. 숫자들이 눈앞에서 춤을 췄고 서연은 그것들을 다시 서랍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그때 지갑이 눈에 들어왔고 그녀는 지갑을 열어 박종수 할아버지의 명함을 꺼내봤습니다. 전화번호만 달랑 적힌 명함이었지만 왠지 모를 위안이 느껴졌죠. 할아버지는 힘들 일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라고 했지만 서연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겨우 한 번 만난 사이에 그것도 자신이 도와드린 분께 도움을 청할 수는 없는 일이었거든요. 명함을 다시 지갑에 넣고 서연은 노트북을 켰습니다. 채용 사이트를 하나씩 뒤지며 지원서를 작성하기 시작했고 밤새도록 30개가 넘는 회사에 이력서를 보냈습니다. 손가락이 저리고 눈이 침침해졌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죠. 새벽 4시쯤 되어서야 마지막 지원서를 제출하고 서연은 책상에 엎드려 잠이 들었습니다. 그녀의 노트북 화면에는 지원이 완료되었습니다라는 문구가 떠 있었고 받은 편지함에는 자동 답장 이메일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목이 뻐근한 채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깨어 계셨고 서연에게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서연아, 밤새 뭐 했니? 얼굴이 왜 그래? 서연이 괜찮다고 손을 흔들며 물을 받아 마셨고 스마트폰을 확인했습니다. 놀랍게도 한 회사에서 면접제의 이메일이 와 있었죠. 중소기업이었지만 조건이 괜찮아 보였습니다. 서연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고 어머니가 그 미소를 보며 물었습니다. 무슨 좋은 일 있니?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엄마. 면접 연락 왔어. 하지만 서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마지막 기회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쉽게 오는 기회도 아니라는 거요. 그녀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면접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 서연은 도서관에 가서 그 회사에 대해 조사하고 예상 질문들을 노트에 적으며 답변을 준비했습니다. 누군가는 이런 그녀를 보고 지나치게 절박하다고 말할지도 모르지만 서연에게는 절박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연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해가 비치고 있었고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보자. 사흘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중소기업 면접을 보러 갔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면접관들은 그녀의 이력서를 보며 고개를 갸우뚱했고 경력이 부족하네요라는 말만 되풀이했죠. 서연은 최선을 다해 자신을 어필했지만 면접관들의 차가운 눈빛에서 이미 답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녀는 또다시 무너질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어머니 앞에서만큼은 웃어 보여야 했거든요. 그날 저녁 서연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진열대를 정리하며 멍하니 서 있을 때 스마트폰이 울렸고 모르는 번호였지만 서연은 받았습니다. 혹시 모를 면접 연락일 수도 있었거든요. 여보세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했고
전화기 너머에서 정중한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서연 씨 되십니까?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네, 맞는데요. 그러자 상대방이 말했습니다. 저는 한진그룹 인사팀 박민수 과장입니다. 혹시 저희 회사 면접에 지원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한진그룹, 그곳은 바로 사흘 전 그녀가 포기했던 그 면접이었거든요. 아, 네, 지원은 했었는데요. 그런데 면접을 못 봤는데 서연의 목소리가 작아졌고 박민수 과장이 말했습니다. 네, 저희도 그 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연 씨께 특별히 재면접 기회를 드리고 싶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서연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재면접이라니, 그것도 한진그룹에서 먼저 연락을 해오다니요. 죄송한데요, 제가 면접도 안 봤는데 왜 재면접을?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민수 과장이 잠시 뜸을 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사실 저희 회장님께서 직접 지시하신 사항입니다. 서연 씨의 서류를 다시 검토해 봤는데 충분히 우수한 인재라고 판단되었습니다. 모레 오전 10시에 본사로 오실 수 있으신가요? 서연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회장이 직접 지시했다니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그녀는 한진그룹 회장을 만난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데 말이죠. 저기, 실례지만 회장님이 저를 어떻게 아시는 건가요? 서연이 물었고 박민수 과장이 난처한 듯 대답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다만 회장님께서 꼭 면접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서연은 혼란스러웠지만 동시에 희망이 솟아올랐습니다. 이유야 어찌됐든 한진그룹에서 다시 기회를 준다는 건 엄청난 일이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모레 10시에 가겠습니다. 서연이 대답했고 박민수 과장이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연 씨. 그럼 본사 20층 인사팀으로 오시면 됩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통화가 끝나고 서연은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편의점 사장님이 그녀를 보며 물었습니다. 서연아, 무슨 좋은 일 있니? 얼굴이 환해졌네. 서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사장님. 큰 회사에서 면접 보라고 연락 왔어요. 사장님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잘 됐다. 우리 서연이 고생한 보람이 있네. 꼭 붙어라. 서연도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도대체 회장이 어떻게 자신을 알고 왜 면접 기회를 주는 걸까요?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연은 계속 그 생각만 했습니다. 박종수 할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지만 설마 평범한 노인이 한진그룹과 무슨 관련이 있을 리 없었죠. 집에 도착해 어머니께 소식을 전했습니다. 엄마, 나 한진그룹에서 면접 보래. 어머니가 놀라며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한진그룹이면 정말 큰 회사잖니. 우리 딸 정말 대단하다. 서연이 어머니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아직 면접만 보는 거예요. 붙을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딸이면 당연히 붙지. 엄마는 믿어. 그 말에 서연의 눈가가 뜨거워졌고 그녀는 꼭 합격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자신을 위해서라도요. 다음 날 서연은 면접 준비에 매달렸습니다. 한진그룹에 대해 조사하고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며 거울 앞에서 연습했죠. 하지만 계속해서 한 가지 의문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 회장이 직접 자신에게 면접 기회를 준 걸까요? 서연은 지난 며칠간의 일들을 되짚어 봤습니다. 소매치기를 쫓던 일, 박종수 할아버지를 도와드린 일, 그리고 명함.
혹시 할아버지가 한진그룹과 관련이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우연일까요? 저녁이 되어 서연은 지갑에서 박종수 할아버지의 명함을 꺼내봤습니다. 여전히 이름과 전화번호만 적혀 있었고 아무런 힌트도 없었죠. 서연은 잠시 고민하다가 전화를 걸까 말까 망설였지만 결국 명함을 다시 넣었습니다. 혹시 관련이 있다 해도 할아버지께 부담을 드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녀는 스스로의 힘으로 이 면접을 통과하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모레면 모든 게 결정될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고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면접 전날 아침 서연은 일찍 일어나 정장을 꺼냈습니다. 대학 입학식 때 샀던 유일한 정장이었고 몇 년이 지나 약간 작아졌지만 그나마 가장 단정해 보이는 옷이었죠. 거울 앞에 서서 옷을 입어보며 서연은 자신에게 속삭였습니다.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어머니가 방문을 열고 들어오셨고 딸의 모습을 보며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우리 딸 정말 예쁘다. 꼭 좋은 결과 있을 거야. 서연이 어머니를 안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엄마. 저 꼭 붙을게요. 그날 하루 종일 서연은 면접 준비를 마무리하며 내일을 기다렸습니다. 그녀는 알지 못했죠. 내일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게 단순한 면접이 아니라 인생을 바꿀 놀라운 순간이라는 거리요. 면접 당일 서연은 1시간 일찍 한진그룹 본사에 도착했습니다. 30층짜리 유리 건물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고 로비에는 대리석 바닥과 화려한 샹들리에가 있었죠. 서연은 그 웅장함에 압도되어 잠시 멈춰 섰다가 용기를 내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내 데스크 직원에게 면접 왔다고 말하자 직원이 공손하게 안내했습니다. 20층 인사팀으로 가시면 됩니다. 엘리베이터는 저쪽입니다. 서연이 고개 숙여 인사하고 엘리베이터로 향했고 유리 엘리베이터 안에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20층에 도착하자 인사팀 입구에는 이미 여러 명의 지원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들 명문대 로고가 박힌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고 비싼 정장을 입고 있었죠. 서연은 자신의 낡은 정장을 내려다보며 주눅이 들었지만 곧 고개를 들었습니다. 접수대로 가서 이름을 말하자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갑자기 표정이 변했습니다. 아, 김서연 씨시군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러고는 어디론가 급히 전화를 걸었고 곧 박민수 과장이 직접 나타났습니다. 서연 씨 오셨군요. 이쪽으로 오시죠. 박민수 과장이 공손하게 안내했고 서연은 의아해하며 그를 따라갔습니다. 다른 지원자들은 대기실에 앉아 있는데 왜 자신만 따로 안내하는 걸까요? 박민수 과장은 복도 끝에 별실로 그녀를 안내했고 문을 열자 고급 소파와 테이블이 있는 VIP 대기실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잠시 대기해 주시겠습니까? 곧 모시러 오겠습니다. 박민수 과장이 말하고 나가자 서연은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이건 분명 일반 면접과는 다른 대우였거든요. 대기실에는 서연 혼자뿐이었고 테이블 위에는 고급 생수와 다과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소파에 앉아 손을 꼭 쥐었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10분쯤 지났을까 문이 열리며 박민수 과장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서연 씨, 면접장으로 모시겠습니다. 서연이 일어나 그를 따라갔고 복도를 지나 큰 회의실 앞에 섰습니다. 박민수 과장이 문을 노크하고 열었고 서연이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5명의 임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들 고급 양복을 입고 있었고 가운데 앉은 한 사람은 특히 카리스마가 넘쳐 보였죠.
그가 바로 면접을 주관하는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서연이 인사를 하려는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5명의 임원들이 모두 일어나 그녀에게 고개를 숙인 것이죠. 어서 오십시오, 서연 씨. 가운데 앉았던 사람이 공손하게 말했고 서연은 얼어붙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일까요? 앉으시죠. 그가 의자를 권했고 서연은 어리둥절한 채로 앉았습니다. 5명의 임원들도 다시 자리에 앉았지만 그들의 태도는 면접관이 아니라 마치 귀빈을 대하는 것 같았죠. 가운데에 앉은 사람이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저는 한진그룹 경영기획본부장 김태현입니다. 오늘 면접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서연입니다. 김태현 본부장이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서연 씨의 이력서를 잘 봤습니다. 매우 인상적이더군요. 하지만 서연은 자신의 이력서가 그리 인상적이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대학, 평범한 성적, 특별한 경력도 없었거든요. 감사합니다만 제 이력서가 그렇게 특별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서연이 솔직하게 말했고 김태현 본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력서에 없는 것들이 때로는 더 중요합니다. 서연 씨, 우리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말에 서연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알고 있다는 걸까요? 면접이 시작되었지만 일반적인 질문들이 아니었습니다. 서연 씨, 어려운 상황에서 다른 사람을 도왔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김태현 본부장이 물었고 서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특별한 건 아니지만 며칠 전에 소매치기 당한 할아버지를 도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순간 5명의 임원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고 김태현 본부장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일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서연은 이상하다고 느끼면서도 그날의 일을 설명했습니다. 소매치기를 쫓았던 일, 면접을 포기했던 일, 할아버지의 지갑을 찾아드렸던 일까지요. 이야기를 듣는 동안 임원들의 표정이 점점 부드러워졌고 한 임원은 눈시울을 붉히기까지 했습니다. 서연이 이야기를 마치자 김태현 본부장이 말했습니다. 서연 씨, 당신이 도와드린 그분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박종수 할아버지라고만 들었습니다. 평범한 분으로 보였는데요. 김태현 본부장이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분은 평범한 분이 아닙니다. 그가 잠시 말을 멈추고 주위를 돌아봤고 다른 임원들도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분은 저희 한진그룹의 창업주이십니다. 김태현 본부장의 말에 서연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창업주라니 그 평범해 보였던 할아버지가 한진그룹의 창업주라고요? 그리고 현재 면접을 지시하신 저희 회장님은 창업주님의 아드님이십니다. 김태현 본부장이 덧붙였고 서연은 말을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자신이 도왔던 할아버지는 한진그룹 창업주였고 지금 이 면접을 지시한 회장은 그분의 아들이라는 말이었죠. 서연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김태현 본부장이 물을 건넸습니다. 놀라셨죠? 당연합니다. 서연이 가까스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이 면접은 제가 할아버지를 도와드린 것 때문인가요? 김태현 본부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창업주님께서는 당신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회를 드리고 싶어 하셨지만 회장님께서는 다르게 생각하셨습니다. 서연이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떻게요? 김태현 본부장이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당신의 이력서를 직접 검토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능력으로도 충분히 우리 회사에 들어올 자격이 있다고 판단하셨죠. 오늘 이 면접은 그걸 확인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서연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지만 김태현 본부장의 말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능력으로 자격이 있다니 그 말이 무슨 뜻일까요? 김태현 본부장이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서연 씨, 당신의 학점은 4.2 평점으로 완벽하지는 않지만 전공 과목에서는 모두 A+를 받으셨더군요. 특히 마케팅 전략 수업에서 제출한 프로젝트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서연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시나요? 김태현 본부장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대학교에 연락해서 당신의 과제물들을 확인하셨습니다. 서연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회장이 직접 대학교에 연락해서 자신의 과제를 확인했다니요. 그 프로젝트에서 당신은 중소기업의 온라인 마케팅 전략을 제안했는데 실제로 그 기업이 당신의 제안을 일부 도입했고 매출이 30% 증가했다고 들었습니다. 김태현 본부장이 말했고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교수님께서 실제 기업과 연결해 주셔서 제안서를 제출했었어요. 그게 채택될 줄은 몰랐는데 다른 임원 한 명이 끼어들었습니다. 겸손하시군요. 그 제안서를 저희도 검토해 봤는데 10년 차 마케터가 작성해도 손색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그저 열심히 했을 뿐인데 이렇게 평가받을 줄은 몰랐거든요. 김태현 본부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또한 당신은 대학 4년 내내 장학금을 받으며 아르바이트를 병행했습니다. 편의점, 카페, 과외까지 하면서도 학점을 유지했죠. 이건 단순한 성실함이 아니라 시간 관리 능력과 책임감을 보여주는 겁니다. 서연은 그동안 자신이 했던 일들이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그저 살아남기 위해 했던 일들이었는데요. 그래서 회장님께서는 당신을 직접 만나보고 싶어 하십니다. 김태현 본부장이 말했고 서연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회장님을요? 김태현 본부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내선 전화를 들었습니다. 회장님, 준비되었습니다. 잠시 후 회의실 문이 열리고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성이었고 고급 양복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온화한 미소가 떠 있었죠. 서연이 얼떨결에 일어서려 하자 그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앉아 계세요, 서연 씨. 그가 서연 맞은편에 앉으며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저는 한진그룹 회장 박준혁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김서연입니다. 박준혁 회장이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연 씨, 우선 저희 아버님을 도와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서연이 황급히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어요. 박준혁 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그날 그 시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갔지만 아무도 멈추지 않았거든요. 당신만이 멈췄습니다. 서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박준혁 회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아버님께서 집에 돌아오셔서 그날 일을 말씀하셨을 때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미래를 걸고 면접을 준비한 젊은이가 낯선 노인을 위해 그 모든 것을 포기했다는 이야기를요. 아버님은 당신에게 빚을 졌다고 하셨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떻게요? 박준혁 회장이 서연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당신 같은 사람이야말로 우리 회사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인재라고 생각했습니다.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고 박준혁 회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회사에는 뛰어난 학벌과 스펙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게 아니죠. 어려운 상황에서도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용기, 자신보다 타인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그리고 책임감. 이런 것들이 진짜 인재의 조건입니다. 서연의 눈시울이 붉어졌고 박준혁 회장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물론 인성만으로는 부족하죠. 그래서 저는 당신의 능력도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확신했습니다. 당신은 인성과 능력을 모두 갖춘 인재라고요. 김태현 본부장이 서류를 꺼내 서연 앞에 놓았습니다. 이건 합격 통보서입니다. 그리고 이건 그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장학금 지원 계약서입니다. 서연 씨의 학자금 대출을 회사에서 전액 지원하고 어머님의 치료비도 회사 복지 차원에서 지원하겠습니다.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너무 과한. 박준혁 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과한 게 아닙니다. 당신은 우리 아버님에게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을 지켜주셨습니다. 돌아가신 할머니의 사진, 그건 아버님께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이었거든요. 서연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에요.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박준혁 회장이 서연의 말을 부드럽게 끊었습니다. 서연 씨, 이건 보답이 아닙니다. 이건 투자입니다. 당신 같은 사람에게 투자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회사가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결정이라고 믿습니다. 그가 손을 내밀었고 서연이 떨리는 손으로 그 손을 잡았습니다. 환영합니다, 서연 씨. 한진그룹의 새 식구가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회의실을 나서며 서연은 여전히 꿈만 같았습니다. 김태현 본부장이 그녀를 안내하며 말했습니다. 참,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창업주님께서 당신을 직접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서연의 가슴이 두근거렸고 김태현 본부장이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30층 회장실로 가시죠. 아버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서연은 박종수 할아버지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 따뜻했던 미소, 그 감사했던 눈빛을요. 30층 문이 열리고 서연은 복도를 따라 회장실로 향했습니다. 문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노크를 했습니다. 들어오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고 서연은 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넓은 회장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커다란 책상과 소파, 그리고 통유리 너머로 보이는 서울 전경이 장관이었죠. 하지만 서연의 눈에 들어온 건 그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있는 박종수 할아버지의 모습이었거든요. 할아버지는 그날처럼 수수한 옷차림이었지만 이제 그 모습이 전혀 다르게 보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서연을 보고 환하게 웃으며 일어났습니다. 서연 양, 다시 만나서 반갑네. 서연이 황급히 달려가 인사했습니다. 할아버지, 아니, 창업주님. 박종수 할아버지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할아버지라고 부르게. 그게 훨씬 좋아.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또 흘러내렸고 할아버지가 그녀의 어깨를 토닥이며 소파에 앉으라고 권했습니다. 둘이 나란히 앉자 할아버지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서연 양, 놀랐지? 미안하네. 그날 내가 누군지 말하지 않아서. 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할아버지. 저야말로. 제가 만약 할아버지가 누구신지 알았다면 그냥 스쳐 지나갔을지도 몰라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나? 서연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힘 있는 사람에게만 친절하잖아요.
저도 만약 할아버지가 대기업 창업주라는 걸 알았다면 계산적으로 도왔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그날 저는 그냥 한 분의 할아버지가 어려움에 처해 계셔서 도왔을 뿐이에요. 할아버지의 눈빛이 깊어졌고 그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바로 그거야. 바로 그 마음이 진짜 선함이지. 서연 양, 내가 왜 그날 회사 이름도 직함도 없는 명함을 줬는지 아나? 서연이 고개를 저었고 할아버지가 설명했습니다. 나는 평생 사람들을 만나왔네. 사업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봤지.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한진그룹 창업주라는 걸 알면 태도가 달라지더군. 갑자기 공손해지고, 갑자기 친절해지고, 갑자기 도움을 주려고 하지. 하지만 그건 나라는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지위와 돈에 하는 거였어. 할아버지의 목소리에 쓸쓸함이 묻어났고 서연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가끔 이렇게 평범한 옷을 입고 밖을 돌아다니네. 사람들이 나를 그냥 한 명의 노인으로 대할 때, 그때 비로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거든. 할아버지가 서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서연 양, 그날 당신은 내게 아주 귀한 것을 돌려줬네. 마누라 사진도 그렇지만 그보다 더 귀한 걸 말이야. 서연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더 귀한 게 뭔가요? 할아버지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세상에 아직 진짜 선한 사람이 있다는 믿음이지. 서연의 가슴이 뭉클해졌고 할아버지가 계속 말했습니다. 내 아들 준혁이가 당신을 채용하기로 한 건 옳은 결정이야. 하지만 그 이유가 나를 도와준 것 때문만은 아니라는 걸 알아주게. 준혁이는 당신의 능력을 직접 확인했고 당신이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판단했어. 그래서 나도 기쁘네. 서연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에요. 제가 정말 그럴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할아버지가 서연의 턱을 살짝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고개를 들게, 서연 양. 자격 없는 사람은 운도 못 잡아. 당신은 그날 용기 있는 선택을 했고 그 선택이 이런 기회로 이어진 거야. 할아버지가 책상으로 가서 서랍을 열었고 낡은 지갑을 꺼내 서연에게 보여줬습니다. 이게 그날 당신이 찾아준 지갑이네. 지갑을 열자 흑백 사진이 보였고 젊은 시절 할머니의 환한 미소가 거기 있었죠. 내 마누라는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네. 암이었지. 마지막까지 나한테 고맙다고 하더군. 아프면서도 미안하다고 고맙다고만 하더라고.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고 서연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 사진은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찍은 거야. 그때 마누라는 23, 나는 25이었지. 가난했지만 행복했어. 그 시절 마누라가 나한테 했던 말이 있네. 여보, 우리 돈은 없어도 마음만은 부자로 살아요. 남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부자래요. 그 말을 평생 잊지 않고 살았지. 할아버지가 사진을 쓰다듬으며 말했고 서연은 가만히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서연 양, 당신을 보니 젊은 시절 우리 마누라가 생각나네. 가진 건 없어도 마음만은 부자였던 그때 말이야. 할아버지가 서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도 어려운 형편이지? 어머니 병원비 때문에 힘들고 학자금 대출도 있고.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남을 도울 줄 아는 마음, 그게 진짜 부자의 마음이야. 서연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걸 했을 뿐이에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아, 바로 그거야.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지. 하지만 당신은 했어. 할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 쪽으로 걸어가며 말했습니다. 서연 양, 우리 회사에서 일하게 되면 힘든 일도 많을 거야.
실수도 할 거고 좌절할 때도 있겠지. 하지만 한 가지만 기억하게. 당신의 그 선한 마음을 잃지 말라는 거야. 그게 당신의 가장 큰 재산이니까. 서연이 일어나 할아버지 옆에 섰고 둘은 함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빌딩 숲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고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이 도시에는 수백만 명이 살고 있네. 하지만 그날 당신처럼 멈춰선 사람은 한 명뿐이었어. 그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아나?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냥 할아버지가 슬퍼 보여서요. 누군가 소중한 걸 잃었을 때의 그 표정, 저도 알거든요. 엄마가 아프실 때 제가 짓는 표정이랑 똑같았어요. 할아버지가 서연을 돌아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래, 당신은 아픔을 아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남의 아픔도 볼 수 있는 거지. 할아버지가 서연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고맙네, 서연 양. 정말 고마워. 당신 덕분에 이 늙은이가 세상을 다시 믿게 됐어. 서연도 할아버지를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둘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고 회장실 밖에서는 박준혁 회장이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가도 촉촉이 젖어 있었죠. 회장실을 나서며 서연은 여전히 꿈을 꾸는 것만 같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동안 그녀는 손에 들린 서류들을 내려다봤죠. 합격 통보서, 장학금 지원 계약서, 그리고 할아버지가 직접 써준 편지 한 통이었습니다. 로비에 도착해 밖으로 나오자 따스한 햇살이 그녀를 감싸 안았고 서연은 그 자리에 멈춰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고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나 해냈어. 집으로 가는 지하철 안에서 서연은 할아버지의 편지를 꺼내 읽었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서연 양, 당신이 나에게 준 것은 단순히 지갑이 아니었네. 세상을 다시 믿을 수 있는 용기였어. 당신 같은 젊은이가 있다면 우리 사회의 미래는 밝을 거야. 앞으로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이 편지를 읽어보게.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게. 당신에게는 이제 가족이 생겼으니까. 한진그룹이라는 큰 가족 말일세. 항상 응원하고 있네. 박종수 올림. 서연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러내렸고 옆에 앉은 승객이 걱정스럽게 쳐다봤지만 서연은 괜찮다는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어머니가 침대에 앉아 뜨개질을 하고 계셨고 딸을 보고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서연아, 어떻게 됐어? 면접 잘 봤니? 서연이 어머니에게 달려가 안기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붙었어. 한진그룹에 정식으로 합격했어. 어머니가 딸을 꼭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정말이니? 우리 딸 정말 대단하다. 서연이 어머니를 안은 채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엄마 회사에서 학자금 대출도 다 갚아준대. 엄마 치료비도 지원해준대. 어머니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니? 회사에서 왜 그런 걸? 서연이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소매치기를 쫓았던 일, 박종수 할아버지가 사실 한진그룹 창업주였던 일, 회장님이 자신의 능력을 인정해준 일, 가리고 할아버지와 나눴던 대화까지요. 어머니는 이야기를 듣는 내내 눈물을 흘렸고 마지막에는 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내가 선한 마음으로 산 게 결국 이렇게 돌아온 거구나. 엄마가 항상 말했잖니. 착하게 살면 복 받는다고. 서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말이 맞았어. 나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이렇게 큰 선물을 받았어. 어머니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당연한 일이 아니었어.
요즘 세상에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니? 내가 용기 있게 선택한 거야. 엄마는 그게 자랑스럽다. 그날 저녁 서연은 어머니와 함께 오랜만에 제대로 된 저녁을 먹었습니다. 치킨과 피자를 시켜서 둘이 나눠 먹으며 웃고 떠들었고 좁은 원룸이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게 느껴졌죠. 며칠 후 서연은 어머니와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께 회사 지원으로 수술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씀드리자 의사 선생님도 기뻐하며 축하해 주셨죠. 정말 다행입니다. 이제 어머님 수술 날짜를 잡으시면 됩니다. 걱정 마세요. 잘 될 겁니다. 서연이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다 괜찮아질 거예요. 어머니가 딸의 손을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우리 딸 덕분에 엄마가 새 생명을 얻는구나. 한 달 후, 서연은 한진그룹에 첫 출근을 했습니다. 신입사원 교육을 받으며 그녀는 열심히 배웠고 동기들과도 금방 친해졌죠. 점심시간에 한 동기가 물었습니다. 서연아, 너 특채로 들어왔다며? 어떻게 된 거야? 서연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운이 좋았어. 좋은 분들을 만났거든. 동기가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서연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야기는 혼자 간직하는 게 더 아름다울 때가 있으니까요. 일을 시작한 지 3개월쯤 지났을 때 서연은 첫 프로젝트를 맡았습니다. 중소기업 협력 마케팅 프로젝트였고 그녀가 대학 시절 했던 프로젝트와 비슷한 내용이었죠. 서연은 밤낮으로 열심히 일했고 결과는 성공적이었습니다. 협력사 매출이 40% 증가했고 박준혁 회장이 직접 그녀를 불러 칭찬했습니다. 역시 내 판단이 틀리지 않았네요. 서연 씨. 계속 이렇게 해주세요. 서연이 고개 숙여 인사하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느 날 퇴근길 서연은 지하철역 앞을 지나가다가 한 노인이 무거운 짐을 들고 계신 걸 봤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모두 바쁘게 지나쳐갔지만 서연은 멈춰섰죠. 할아버지, 제가 도와드릴까요? 노인이 고개를 들어 그녀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고맙네, 아가씨. 서연이 짐을 들어드리며 생각했습니다. 그날 박종수 할아버지를 도왔던 것처럼 이렇게 작은 선행들이 모여 세상을 조금씩 바꿔나가는 거다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연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고 그녀는 할아버지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당신의 선한 마음을 잃지 말라는 거야. 그게 당신의 가장 큰 재산이니까. 서연은 작게 미소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네, 할아버지. 절대 잊지 않을게요. 그날 밤 서연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도 누군가를 도왔다. 그 할아버지의 미소가 내게 준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었다. 나는 이제 안다.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남을 도울 줄 아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며칠 후 서연은 박종수 할아버지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서연 양,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 저녁 먹으러 오지 않겠나? 마누라 제사 날인데 당신도 함께 했으면 좋겠네. 서연이 영광이라고 대답하자 할아버지가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이잖나. 당연한 거지. 전화를 끊고 서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따스하게 비치고 있었고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그날 아침 면접을 포기하고 할아버지를 도운 선택이 자신의 인생을 얼마나 크게 바꿔놓았는지를요. 하지만 서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결과가 아니라는 걸요. 설령 이런 보상이 없었더라도 그날 할아버지를 도운 선택은 옳았다고요. 왜냐하면 그게 바로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방법이니까요.
서연은 지갑에서 할아버지의 편지를 꺼내 다시 한번 읽었고 마지막 문장에 밑줄을 그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게. 그리고 그녀는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겠다고, 누군가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사람으로 살겠다고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자신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순간에 낯선 누군가를 위해 멈춰 설 수 있을까요? 서연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선한 선택은 결코 헛되지 않다고, 작은 용기가 때로는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요.